환율이 높게 뛰었기 때문에 달러를 다 덜고 간다. 이건 사실은 환율을 예측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외화 자산을 통화의 분산 차원에서 가져가자. 긴 호흡으로. 금 가격이 되게 많이 뛰었는데 내년에 이 정도까지 가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미국 경제가 꺾였을 때는 오히려 금이 한번 또 힘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가 있거든요. 다른 자산을 담는 건 오케이인데요. 금을 완전히 지워내고 간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 경제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우리 경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뭐 계엄, 뭐 탄핵으로 좀 소비 심리가 많이 좀 얼어붙어서 우리 경제가 좀 막막한 상황인데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내년 경제 성장률을 한 1.9% 정도로 전망하고 있어요. 네. 이 수치는 좀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보너스로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들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원래 200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100이 된 거잖아요. 100이 된 케이스는 다르죠. 엄청 화나죠. 화나죠. 그러니까 100을 드린다는 건 좋은 얘기지만 200에서 100으로 줄이겠다는 건 싫은 거잖아요. 네네. 주긴 주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한국은행에서 내년도 전망을 할 때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2%대 중반 가까이까지 올라가고 내년에는 2.1 정도 2를 넘길 거라고는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올해 성장률은 2.1%로. 예, 그렇죠. 2.1%로 이제 우리 올해 성장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 그게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요. 2%대 초반대로 이제 내려온 거고 내년도 전망치가 이제 1.9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민간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1.9보다 밑으로 보는 곳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1.9라는 걸 바라보는 시각하고요. 2.1, 2.2를 예상하다 1.9가 되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르거든요. 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2.0%인데 어떤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 그렇죠. 정도의 적정한. 성장률,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얼마 정도 성장을 하냐. 어찌 보면 최소치죠. 최소한 그 정도는 성장해줘야 한다. 최소치라기보다는 적정치라는 말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성장해주면 딱 좋다. 이 정도까지는 성장해주면 좋은데 이 정도의 잠재력은 있는데 이거보다 밑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이까지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어라고 해서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하는 총재도 재정 정책을 좀 써야 된다. 이제 추경을 좀 할 추경 필요가 얘기도 있다는 하고,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이유가 물론 막 쓰자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잠재 성장률보다 밑으로 내려온다는 전망이 강하면 이럴 때에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1.9라는 시각은요. 첫 번째는 기존에 기대했던 것보다 내려왔다는 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보다 다소 낮다는 점, 이 두 가지 때문에 조금은 좀 실망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좀 무언가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를 이제 통해 봤었을 때는 내년에 추경에 대한 논의도 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 같고 한은도 기준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해서 물론 이제 미국 연준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지만 환율하고 어느 정도는 좀 같이 좀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어젠가 또 발표된 거 보면은 환은이 또 내년에 조금 약간 공격적으로 좀 기준금리를 내릴 것 같은 그런 보고서도 내놓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1.9%라는 성장률 사실 트럼프의 어떤 관세 장벽이 더 심해지거나 또 전쟁 위기가 혹시나 더 악화된다면 사실 1% 중반대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고민도 해봅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요. 1%대 중반이면은 사실상 경기가 그건 되게 안 경제가 좋은 축소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제 축소라기보다는요. 어쨌든 우리가 성장해 왔었던 그 루트보다 훨씬 더 약한 성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재작년에 1.4% 성장했는데 그게 위기 국면들을 제외하면은 가장 낮은 성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내려가는 거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상하지 못했었던 글로벌 충격. 지금 내수가 약하다 보니까 대외 변수 의존도가 되게 높은 거거든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대외 변수가 크게 흔들리면은 우리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좀 열어놓고는 봐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른 나라들보다는 조금 좀 그래도 완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겠죠. 아까 저 환율 얘기 잠깐 하셨지만 네. 그 지금 환율을 좀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게 1,500원 선도 터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단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1,500원 선도 갈 수 있다고 보세요? 터치할 수 있죠. 거기 이제 저희는 뭐 긁고 온다라는 표현도 쓰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터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터치하는 건 다른 나라 통화는 다 안정이 돼 있는데 원화만 튀어 올라가지고 1,500원을 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전 세계 통화 중에서 브라질 헤아라가 되게 약하거든요. 오히려 우리나라 통화보다도 브라질 헤아라가 확 약해져가지고요. 순식간에 환율이 뛰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서도 당국에서도 지금 30억 달러, 50억 달러 이렇게 투입하면서 환율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뭐냐면 브라질만의 고유한 리스크를 시장이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브라질에서 자본이 유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전 세계 통화가 다 약해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 통화가 약세를 같이 보인다. 이거는 사실은 수출 경쟁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네. 내가 약해진 만큼 다른 나라도 약해진 거니까요. 그래서 환율이 만약에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리스크로 1,500원을 넘잖아요. 그러면은 외환 당국에서도요. 환율의 일방적인 쏠림이나 자본 유출에 대한 기대를 차단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환율 방어는 좀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외환 보유액으로 더 달러를 많이 산다든지. 그렇겠죠. 예, 그런 거는 별로 좋은 시그널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통화가 다 약해요. 뭐 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예를 들어 일본이 네. 160엔이었는데 지난 환율의 고점이 엔화가 그거보다 훨씬 더 약해져요. 예를 들어 170엔, 180엔 이렇게 돼요. 근데 일본 엔화가 그렇게 약한데 우리가 버티고 있으면 그럼 원엔 환율이 막 800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잘못 걸리면. 그럼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더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환율이라는 거 이거 숫자로 보실 게 아니라 뭘 보셔야 상대적으로 되냐면 봐야 된다. 상대적인 숫자로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글로벌 달러가 너무 강해서 다른 나라가 거기에 맞춰서 자국 통화 약세를 조장하는 환율 전쟁을 한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 통화가 달러 대비 다 약세를 맞추면서 거기에 맞춰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는다. 이런 케이스에는 사실 그 외환 당국도 앞서 말씀드렸던 케이스, 우리나라만의 리스크로 환율이 올라가는 케이스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이걸 바라볼 필요까지는 없겠죠. 물론 환율이 올라가는 건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악의 케이스를 하나 좀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도 이제 환율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달러가 너무 강하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서 환율을 좀 바라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등생이 혼자만 1등 잘 나가면 그래도 열등생들끼리는 괜찮은데 내 이제 경쟁 학생이 뭐 좀 실력이 오르고 나는 이제 정체돼 있으면 그때는 더 큰 문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게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 상승이 되게 민감도를 높여요. 우리 왜냐하면 수출에- 외환 위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환율이 올라갔었을 때는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이거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하고의 어느 정도의 좀 균형 정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네네. 그래도 우리 경제에 좀 악영향을 미치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전쟁 리스크였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내년 되면 그래도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한 여러 가지 약속 중 하나가 전쟁 끝내겠다, 평화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 물론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그래서 내년에 조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된다면 그래도 우리 경제에는 좀 좋게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저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해소되는 게 가장 필요해요. 물론 그 지정학적 리스크와 별개로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이제 요 국가들끼리 이 블록화돼 있다라는 거는 뭐 이거는 지정학적 리스크하고는 물론 관련도 있지만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더라도 남아 있는 이슈겠죠. 거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같이 겹치면서 이란, 이스라엘까지 같이 겹치면서 지금 공급망이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생각보다 높게 유지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을 감안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확실성을 만들기 때문에 전 세계의 설비 투자를 줄이고 있어요. 그러면 투자가 일어났었을 때는 실물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의 강점이 있습니다. 수출의 강점이 있는데 대외 불확실성이 높다는 건 당연히 안 좋은 얘기죠.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어떤 식으로 해소가 되는지도 또 이슈가 될 수는 있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외신 자료들을 좀 봐도 네. 아직까지는 딱히 어떻게 안이 나와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트럼프 이제 취임하면 24시간 내에 끝내겠다. 그러니까요. 뭐 이제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떤 안으로 정리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중국 경제 얘기를 좀 해보고 네네. 싶은데 중국 경제가 일단 내년 성장률은 그 자체적으로 중국 안에서 봤을 때 본인들의 어떤 전망이지만 내년에는 본인들은 좀 살아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성장률도 한 5% 정도. 네.
그렇다면 물론 이제 그런 중국 정부의 말대로 된다면 요즘 또 중국이 좀 특별국채 같은 거 발행해서 어떤 뭐 성장 산업 같은 데 투자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보거나 뭐 조금 이제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인데요.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중국이 변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떤 중국이 면에서? 변했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21년도, 22년도를 지나면서 제가 봐도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었던 건 중국 당국에서 부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게 바라봐요. 중국 같은 경우는 부채 증가를 허용을 하진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나라가 성장을 가져갈 때 중국 성장이 둔화가 돼요. 그럼 오히려 중국에서는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질 수가 있고요. 자본 유출은 안 되더라도 중국 쪽으로 투자되는 자금들이 들어가질 않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쪽은 성장도 세고 돈도 몰리는데 다른 한쪽 중국 같은 경우는 성장도 약하고 돈도 오히려 빠져나가거나 들어오질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성장의 격차가 더 커지게 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중국 경제를 지난 3, 4년 동안 이제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왔었던 요인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분위기가 바뀌었죠. 이제 온건하게나마 돈을 풀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긴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돈을 풀어가지고 지금도 부채가 많지만 이 부채가 늘어나는 건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늘리면서 어느 정도는 성장을 가져가고 싶다라는 의지를 좀 불태우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통화 사이드에서는 금리의 인하로 그다음에 재정 사이드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채 발행 같은 것도 늘리면서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대응을 하려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럼 중국의 성장이 들어오게 강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장이 강한 상태에서 시장을 열면은 돈이 들어오는 이슈가 생기게 되겠죠. 아마 순차적으로 그렇게 이제 중국은 성장을 좀 가져가려고 생각하고요. 예상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될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태까지는 되게 무언가 경기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시하는 면이 되게 강했다면 이제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밑을 받쳐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럼 양방향에서 재정하고 통화해서 양방향에서 지원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서는요. 어느 정도는 좀 성장세를 가져갈 수 있는 룸이 생겨날 수 있다. 이제 이런 기대는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성장의 과실이 우리에게도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저도 이슈라고 보는데 네. 예전에는 중국이 성장하면 그만큼을 우리가 이제 그대로 가져갈 수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겠지만은 차이나 쇼크 2.0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중국이 결국에는 물건을 엄청나게 생산하잖아요. 공급이 되게 많은 편인데 생산한 물건만큼을 누군가 소화를 해줘야 돼요. 근데 중국의 소비가 약하죠. 그러면은 이만큼을 소화하지 못하고 생산한 만큼을 중국 자체에서 소화하지 못하니까 남은 임여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저가의 덤핑으로 해외로 밀어내는 거죠. 외국에 팔자. 예, 알리, 이게, 예. 테무, 뭐 쉬인 이런 네, 그렇죠. 걸로. 이게 차이나 쇼크 2.0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태양광 산업이 완전히 망가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타격을 좀 받고 있거든요. 중국의 과잉 공급 때문에 특히 철강 산업 같은 경우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모습들이 언제쯤 해결이 될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 설문조사한 게 한국은행에서도 지역경제 보고서를 한 게 나온 게 있거든요. 그 내용 보면은요. 우리나라 200개 기업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굉장히 좀 어렵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거 당분간 해소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중국하고 이제 우리가 교역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중국의 기술력이 만만치 않게 따라왔다는 것, 턱밑까지 쫓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이 중국의 경쟁력도 높아졌고 중국의 과잉 공급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향후에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경제가 옛날엔 10만큼 좋아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7, 8만큼 수혜를 받았다고 칠 때 지금 중국 경제가 10 좋아지잖아요. 우리 경제가 받을 수 있는 수혜가 그때보다는 많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예전에 성장하면 우리 기업들이 중국 기업이 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좋았는데 이제는 중국 기업이 왜 너 한국 기업에 살 거 없어. 오히려 우리 기업을 압도하는 기술력적인 면에서 그런 기업들이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중국 기업들. 네, 제가 그 최종 통계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아슬아슬할 겁니다. 올해 지난해가 31년 만에 한중 수교한 다음에 31년 만에 대중무역 적자가 났거든요. 지난해. 올해 예, 그렇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무역 적자 지금 아슬아슬해요. 지금 거의 근데 워낙에 우리나라가 대중 무역 흑자가 엄청 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추세적인 흐름이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해서 소비가 커지게 되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생산한 거 소화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서 쏟아져 나오는 잉여 물건들의 그 숫자가 줄어들면서 수혜를 보는 건 좀 있겠지만 그 정도의 수혜가 되는 거지 옛날처럼 중국 소비가 엄청 좋아지면서 우리가 그 소비에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수출하는 그림들 이런 거는 내년에도 기대 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이야기는 이제 슬슬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네네. 이제 단장님께서 저희 이제 월간 오건영에 나와서 많이 강조해 주시는 내년도 이제 자산 배분 전략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넓게 펼쳐라라는 말씀 많이 네, 해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넓게 펼치는 거 중요하긴 합니다만 좀 달러 같은 자산들은 네네. 좀 많이 좀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더 많이 사는 게 맞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예전에도 계속해서 강조해드렸지만 자산 배분이라는 건요. 사실은 우리가 투자 다음 달까지 하고 다다음 달까지 하고 이게 아니라 되게 길게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긴 운용 관점에서 긴 호흡에서 바라봤었을 때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럼 달러라는 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3년 전에 1,200원만 넘어도 환율이 너무 높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1,300원 넘으면 외환위기 온다고 했거든요. 1,400원이 넘으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들도 되게 많이. 그러니까 우리 어쨌든 환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과거에 보지 못했었던 숫자를 보니까 되게 부담스러운 게 맞아요. 근데 만약 그때 달러를 전부 다 정리를 했었다면 오히려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는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다 없앴으면 내 포트폴리오에는 그 비중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을 거지 않습니까? 물론 환율이 높게 뛰었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 달러의 가치가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조금 줄인다. 균형을 좀 맞춘다. 원래는 나는 달러로 5%만 가져가려고 했는데 달러가 많이 뛰어서 지금 7%다. 그래서 2% 줄이겠다. 이거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저는 당연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예 달러를 다 덜고 간다. 이건 사실은 환율을 예측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환율을 예측하고 들어가는 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긴 호흡의 관점에서 해외 통화를 갖고 있는 게 원화 자산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분산의 효과가 크다라는 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외화 자산을 통화의 분산 차원에서 가져가자. 긴 호흡으로. 그 관점에서 달러를 말씀드릴 거지 달러가 뛸 거니까 무조건 사시고 뭐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외 통화를 갖다가 우리 포트폴리오에다 포함시키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도 여전히 매력적인 자산 아닙니까? 뭐 이제 지정학적 위기가 어떤 내년에도 계속된다고 한다면 요즘 좀 금에 좀 회의적인 좀 시각들도 조금은 있는데. 네, 올해 잠깐 금 가격이 되게 많이 뛰었는데 네. 올해 금 가격이 뛴 이유를 보시면 상반기에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작용을 했고요. 4, 5월부터는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기대가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엔 또 7, 8월에는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또 작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 9월 달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했고 이게 패키지로 딱 묶이면서 금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최상의 그림을 만들어줬던 거거든요. 네. 내년에 이 정도까지 가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패키지가 제대로 다 붙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야, 그러면은 이거 금 가격 너무 올랐으니까 이 관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금 가격이 올랐던 지금 이유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네. 그 이유들이 우리가 긴 호흡으로 봤었을 때 마찬가지로 유효하냐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럼 이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이거는 저는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끝날 수 있겠죠. 근데 그 외에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는 분명히 또 향후에도 불거질 수 있다는 게 1번이고요. 대만도 있고. 그렇죠. 2번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내년의 금 투자, 내후년의 금 투자의 포인트는 미국의 너무 강했던 성장이 둔화되는 케이스. 이걸 좀 바라보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 가격은요.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미국의 성장이 둔화가 되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찾아오죠. 그럴 때 눈을 번쩍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알 수가 없죠. 지금이야 미국 경제가 너무 탄탄하니까 꺾이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미국 경제가 꺾였을 때는 오히려 금이 한번 또 힘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들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금 역시 마찬가지로 내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율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덜어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 정도가 금에 대한 적정 포트라고 난 생각했다. 근데 7, 8%돼 있다. 그러면 그 정도의 비중을 줄여가지고 다른 자산을 담는 건 오케이인데요. 금을 완전히 지워내고 간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좀 그 이야기는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물론 이제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년 우리 경제
좀 희망을 본다면 좀 어떤 좀 부분을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소비 경제 어려운 거 맞고 내년도 대외 상황 어려울 거 맞습니다. 근데 이건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올해 수출이 7천억 달러 가까이 될 것 같은데 22년도에 기록했었던 그 사상 최대치는 못 넘길 것 같대요. 되게 실망스럽지만 근데 지금 우리 무슨 말씀 드리고 있냐면 다 너무 어려워서 마치 망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상 최대치를 못 넘겨서 그러니까 뭐 시험으로 따지면 지난번 전고점이 98점인데 98점은 못 넘을 것 같아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다른 시험 못 본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혼내고 싶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나라가 중국 수출이 어려워졌었잖아요. 재작년부터. 사실 재작년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힘들었는데 우리가 대미 수출로 빠르게 쉬프트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수출 성장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금융위기 이후에도 전망이 너무너무 비관적이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반도체하고 자동차 수출, 그다음에 핸드셋 수출로 이 수출을 갖다 다시 끌어일으키기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은요. 그리고 정황을 판단하면서 대응하는 능력은 저는 단연코 세계 정상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력이라는 게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우리나라 기술력하고 이제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어려운 여건이 당연히 또 펼쳐지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이 저력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거기서 또 다른 희망을 좀 찾아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조언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좀 계엄을 극복한 과정들을 또 저도 보면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 예. 저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네. 단장님 말씀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올해 5월부터 이제 월간 5권형으로 늘 날카로운 이제 경제 분석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또 드리고요. 월간 5권형은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올 한 해 구독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단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